한의사 고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시간 2시, 지금 한 3시간 정도 강의가 되죠. 근데 한 10시간, 한 10번 넘게 아마 강의가 있는데, 사실 이 시간에 무언가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오랜 시간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들이 좀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제가 관계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면접까지 보시고 여기 강의를 신청해서 두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시는 길에 이제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되도록 좀 열심히 준비한 거 강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인사는 간단히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예. 보시면 제가 그 교재에 있는 제 내용은 이제 간단히 글로 써놓은 거고, PPT를 그냥 참고하시면서 오늘 내용은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무조건 외우라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가볍게 제가 잘 그 PPT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강의의 주제는 주로 여기 보시면 약초란 무엇인가, 어떻게 발전 활용되어 왔는가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약초 교실이잖아요. 약초 교실에 왔으면 사실 약초에 대해서 무언가 정의부터 좀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약초가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었고 어떻게 생활에 응용하는지를 아는,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강론에 나오는 것처럼 재미없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약초 위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르면 잡초, 그 다음에 알면 약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돼서요. 정확하게는 여기 써있듯이 모르면 잡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독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만 우리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약초가 된다. 어떻게 보면 강의 목표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그럼 제대로 안다는 거는 뭘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다는 거는 어떤 약초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왜 이 약초가 이 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오늘은 그걸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의원 한 지가 임상에 임한 지가, 한의사 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환자분들에게 되게 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제 당연히 이제 아픈 것 때문에 오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오늘 배우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민간에서 쓰시는 약초, 집에서 이렇게 쓰시는 약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어보시는 분들의 한 50% 이상은 잘못된 방법으로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게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나는 그런 잘못된 약초를 써서 몸에 오히려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진료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들, 그리고 안타까웠던 잘못된 예에 대해서도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거는 실생활에서 응용되고 쓸 수 있는 약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를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약초의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용, 그리고 어떤 때 정확하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잘못 썼을 때의
그리고 잘 썼을 때는 정말 좋은 약초에 대한 예를 한 3가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뭔지 다 아시죠? 뭐 너무나 흔하죠. 민들레죠, 민들레. 민들레. 주변에 너무 흔하지만 사실 한의원에서도 한약재로서는 아주 중요한 약이고요. 아주 좋은 약이에요. 여기서 좋다는 건 그냥 누구나 먹어도 몸에 좋다는 게 아니라 쓰임새가 아주 좋고 효과적이다. 적절하게 썼을 때 이야기거든요. 민들레가 한 5, 6년 전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방송에 아마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어떤 약재가 유행했다는 거를 환자분들 통해서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이 주기적으로 그 시즌이 되면 이게 좋냐 안 좋냐라고 민들레가 좋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방송에 나왔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한번 유행을 워낙 요즘은 방송이랑 유통이랑 이런 게 뭐 섞여져 있어서 결합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화 되면 이제 그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가 되면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민들레 같은 경우는 한 5, 6년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제가 이것도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이제 자주 다니는 환자분인데 여자분이시고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민들레를 먹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드세요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부인과에 되게 좋다. 뭐 위염에도 좋고 부인과에도 되게 좋다고 그래서 부인질환 자궁 쪽에 좋다고 그래서 먹는다. 그리고 자기는 냉도 있어가지고 이걸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민들레가 만능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배가 되게 찬 편이고요. 되게 차고 손발도 시리고 저리고 이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민들레라는 성질은 어떤 거냐면 성질이 차요. 민들레는 보약이 아니라 성질이 찬 약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염증은 없애주는데 성질이 찬 약이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 이 약에 찬 약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좋은 증상이 나오겠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손발이 차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몸도 처지고 이런 양상이 나오시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똑같다고 그러세요. 저한테 물어본 것도 민들레를 한 달 이상 누가 좋다고 그래서 그 파우치를 해서 달여서 먹었는데 계속 좀 힘이 좀 떨어지면서 손발도 더 차지고 몸도 처지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거는 민들레가 아주 좋은 약이지만 그분에게는 절대로 안 맞는 약이에요. 쉽게 민들레는 보약이라고 아무나 뭐 간에 좋다, 위에 좋다 이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들레는 성질이 차서 쉽게 말하면 항생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소염제, 항생제 같은 염증 질환이 있을 때 염증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흔하지만 효과도 아주 강력하고 좋으면서 예전 같으면 항생제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소염 작용이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가 이 민들레라는 약재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는 있어요. 뭐 임파선염이라든지 가슴의 유방의 염증이라든지 폐 농양이라든지 간 쪽에도 한때 이게 좋다고 그래서 많이 드신 분들 있거든요. 간 농양, 뭐 간염 이랬을 때. 근데 간염, 간 농양일 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본인 몸 자체가 좀 열이 많고 습이 많은 분들이 있죠. 열이 많으신 분들의 간 농양이라든지 간염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잘못 응용해서는 오히려 간염이 약물성 간염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을 때만 정확하게 자기 체질 그리고 몸의 상태에 맞았을 때 정확하게 써야만 약이 제대로 발휘된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뭐 가장 흔한 이 민들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다들 아시죠? 인삼이죠, 인삼. 인삼하면 우리가 보약의 대명사죠. 흔히 말해서 보약, 몸이 약했을 때 예전부터 인삼은 아주 좋은 약으로 쓰였고 실제로 좋은 약이에요. 기운이 떨어졌을 때 보기시켜주는 약물 중에 가장 우수한 효과를 가진 게 이 인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삼도 그러면 항상 뭐 좋은 약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잘못 쓰면 오히려 독초도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보약 먹으면 뭐 그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몸에 안 맞으면 독초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이 있는데 저한테 다니는 환자분인데 아이가 있어요. 5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요즘 너무 뭐 땀이 많이 나고 기운이 축축 처진다는 거예요. 걔가 원래 활발하고 활동력도 좋고 그러는데 땀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났는데 축축 땀을 많이 내면서 기운이 축 처진다고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죠. 요즘 뭐 드시는 거 있냐 그랬더니 따로 드시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홍희 장군이라고 뭐 그
홍삼 제품 그거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했는데 바로 그것도 홍희 장군 홍삼이라는 게 인삼 제품이잖아요. 홍삼이 인삼에 비해서 열도 없고 부작용 없다라고 많이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인삼도 그렇고 홍삼도 그렇고 성질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그 몸이 열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인삼이랑 홍삼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열이 더 많이 조장이 돼요. 그래서 열이 많이 뜨거든요. 아까 그 아이도 그래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아이도 홍삼이나 인삼을 원래 열이 많고 원래 아이들은 땀도 많고 열이 많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이들 대부분 이불 안 덮고 자는 아이들 많잖아요. 키워보셔서 알지만 아이 때는 그렇고 나이 드시면 이제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대부분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보는데 그 인삼을 장기적으로 뭐 기운 없을 때 며칠 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한 달 정도는 뭐 크게 부작용이 체질별로 아주 안 맞는 경우는 아니고는 크게 뭐 드러나지 않는데 한 3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인삼의 열한 성질이기 때문에 더 열이 떠서 땀이 줄줄 나면서 오히려 기운이 깎여지는 보약을 부어낸다고 족차고 이렇게 줬는데 오히려 약해지는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예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뭐 같으신가요? 혹시 위에 보면 예, 맞아요. 강황. 뭐 생강 위에 보면 생강까지 생겼죠. 근데 강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생강의 강자고 누를 황자잖아요. 강황. 주로 음식이 어디에 쓰죠? 카레에 많이 쓰죠. 뭐 그 선전도 많이 나고 강황 성분을 뭐 2배로 뭐 올렸습니다. 이런 선전도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황 이거 아주 좋은 약이에요. 사실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한의원에서도 많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약효가 좋은 약이긴 한데 이것도 잘못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건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지인분이 전화를 오셔서 강황이 좋다고 하는데 이걸 가루를 내서 보내줄 수 있냐라고 전화가 와서 저도 이걸 뭐 그 방송에 유명해졌다는 걸 알았는데 보면 강황이 원래 한 4, 5년 전이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어디 영국에서 나오는 논문상에서 그 치매하고 그다음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영국에서 나온 논문상에서 이제 여기 강황이랑 울금 같은 경우에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이 이제 그 치매를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한때 그래서 유행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황을 항상 장기 복용해도 좋은 보약이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황은 주로 쓰는 게 한방적으로도 치매라든지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효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황의 주된 성질은 효과는 어혈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혈이란 거는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어딘가 멈춰져 있는 걸 어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혈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멈춰져 있는 거.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이에요. 우리가 어깨 아프다, 흔히 말해서 어깨 아프다고 하잖아요. 어깨 결리고 무릎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은 그리고 어디 부딪혀서 쉽게 그 타박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어혈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어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어딘가에 뭉쳐져 있는 경우에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가 이 강황이라는 약재예요. 어혈을 소통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재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응용하는 거는 변비통, 어깨, 오십견 질환이 있었을 때 많이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또 생기면 뭐가 있을까요? 꼭 어깨 아픈 것뿐만 아니라 배 같은 경우는 종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뭉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타박, 교통사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었을 때도 이 강황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경우에 쓰는 거지 뭐 단순한 혈액순환을 좋으니까 항상 복용해도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가장 그 금기사항이 있는데 몸이 약한 자, 허약한 자, 그 다음에 빈혈이 있는 자한테는 이걸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게 어혈을 풀어주기 때문에 임산부가 이걸 쓰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 임신 자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몸에 뭐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일종의 덩어리 같은 경우잖아요. 어혈을 풀어준다는 건 막혀 있는 걸 뚫어주고 그다음에 뭉쳐져 있는 걸 풀어주는 거니까 유산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강황 같은 경우는 몸이 빈혈이 심하거나 허약한 사람이 오래 드시면 오히려 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기 몸에 예를 들어서 뭐 어깨 통증이 있는데 그 혈액순환 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드시는 거는 그래서 진통의 효과로 일시적으로 드시는 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황 나오면 사실 같이 그 나오는 약재가 있는데요. 뭐죠? 강황. 아까 말씀드린 울금. 되게 헷갈려요. 사실 우리가 강황을 뭐 인터넷에서 뭐 보면 강황 이야기가 결국 울금 이야기고 울금이 강황 이야기고 책에서도 되게 헷갈려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 강황과 울금이거든요. 그래서 강황 울금에 대한 구별이 사실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질이 거의 비슷한 생강과에 속하는 비슷한 약재인 거는 분명하지만 성질이 틀려요. 왜냐하면 강황은 따뜻한 성질이에요. 몸이 따뜻한 성질인 게 강황이고 울금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어혈을 풀어주는 건 비슷하지만 성격이 약간은 틀려요. 그래서 강황과 울금은 그렇게 구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재배되는 게 강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산이라고 해서 강황이라고 파는 거는 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강황을 와서 재배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를 않아요. 토양이 안 맞아서. 강황이 가장 그 카레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죠? 인도죠. 인도 같은 데에서는 강황이 잘 나는데 그 강황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심어보면 잘 재배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 재배되는 거는 울금이에요. 울금. 그래서 진도 같은 경우가 울금을 되게 많이 재배를 하던데 우리나라 강황이라고 하는 거는 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울금은 성질이 차고 강황은 따뜻하다. 이걸 구별해서 내 몸이 좀 열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 몸이 좀 열이 많은데 어혈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어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강황을 써야 할까요? 울금을 써야 할까요? 울금을 써야겠죠. 몸이 차다. 나는 몸이 차고 순환도 좀 많이 안 돼. 손발도 차다. 근데 어깨도 아프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강황을 드시면 되겠죠. 그런 구별이 꼭 필요하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식약 공정서에서도 울금과 강황을 한 똑같은 식물로 기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이 울금과 강황에 대한 너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강황은 원래 강황이라는 원뿌리를 말하고 울금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좀 옆에서 새끼를 친 거기서 옆에서 새끼를 친 덩이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구별이 꼭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성격이 틀리니까. 둘 다 뭐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은 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구별을 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강의 목차인데요. 약초의 정의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으로 쓰이는 약초의 부위, 그다음에 약초의 종류, 그리고 약초의 발견 및 역사, 그다음에 한약 및 한약 이론, 그다음에 약재 채취 및 보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써 있는데 딱딱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약재 구체적인 약재 내용에 대해서 많이 그림 위주로 많이 해놨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가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약초의 정의 및 다른 용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약초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사실. 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약으로 쓰이거나 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이고 넓게를 보면 약으로 되는 거는 꼭 식물만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동물도 있죠. 뭐 개, 소, 돼지 다 나오죠. 붕어, 메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민간 약재에서 많이 쓰는 거 그것도 다 동물성도 되게 많아요. 또 광물도 있을 수 있죠. 광물도 여러 가지가 있죠. 호박이라고 하는 광물도 있고 그다음에 석고 뭐 이런 것도 석고 같은 경우도 약으로 잘 쓰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의 배설물도 약으로 많이 써요. 쓰는 것도 있어요. 뭐 날다람쥐의 똥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한 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동물의 배설물까지 쓸 수 있고 광물도 쓰고 그다음에 아주 더 넓게는 뭐 먼지도 쓰기도 해요. 예전에 이론적으로는 먼지 예를 들어서 그 다락방 같은데 오래된 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먼지 여러분 이렇게 펼치면 어떻게 되죠?
재채기가 나죠. 예전에 중요한 치법 중에 하나는 토하는 치법이 있어요. 토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먼지 같은 경우도 그 토법 이용할 때 쓸 정도로 이론상으로는 그럽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뭐 광물 이런 걸 토탈해서 약초라고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초와 다른 용어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게 약용 식물도 있고 이제 민간약하고 많이 비교를 해야 돼요. 민간약과 뭐 일반 약초랑 한약이랑 틀린 점이 뭐냐면 민간약은 말 그대로 관습적으로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약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아까 같이 민들레 같으면 위염에 민들레가 좋다라고 뭐에는 뭐가 좋다라고 그냥 말 그대로 왜라는 표현이 없이 왜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뭐에는 뭐 좋다라고 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대표적으로 민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느릅나무. 많이들 들으셨죠? 느릅나무 음식에도 많이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헛개나무, 오가피, 뭐 어성초, 젖골목, 꾸지뽕, 뭐 엄나무, 홍화씨, 민들레 이런 게 다 뭐에는 뭐가 좋더라. 예를 들어서 느릅나무는 뭐 위염에 좋더라. 느릅나무는 뭐 비염에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왜 좋냐라고 하는 설명은 별로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민간약의 특징이고 헛개나무 이것도 뭐 간에 좋다, 숙취에 좋다 이렇게 하죠. 왜 좋냐라는 설명은 없이 오가피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어성초도 마찬가지, 엄나무도 그런 의미에서 왜 좋냐라는 설명이 없이 그냥 뭐에는 뭐 좋다라고 단순히 전해내는 거는 민간약이다라는 걸 구별이 필요하고요. 그럼 한약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약은 한의학적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그다음에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나온 약물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 결국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걸 왜 구별을 왜 해놨냐면 여러분들은 민간약을 배우지 마시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한약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꼭 설명의 한의학적 이론이 제가 여기서 강의할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성분명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분에 의해서도 한약이 왜 이 약초가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이면 더 좋겠죠. 그런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거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응용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약초를 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약은 서양의학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이제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제는 사실 뭐 한두 가지는 여러분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다른 원장님이라든지 다른 강사분들께서 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한 가지 약물만 쓰면 아까 인삼 같은 경우도 열이 많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열이 많으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반대에 있는 약을 좀 넣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보충해 주기도 하고 약의 효과를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지나친 걸 조금 억제시켜 주기도 하고 부작용을 막아주기 위해서 한 가지보다는 두세 가지 이상을 써야 될 경우에 이제 그게 이제 방제라고 하는 거죠. 이건 주로 이제 한의원에서 주로 쓰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과 음식의 차이. 약과 음식의 차이도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약과 음식의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찹쌀, 약일까요? 음식일까요? 음식이죠. 맞아요. 음식이 맞는데 약으로도 써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큰 병을 앓고 나서 몸이 되게 허해져서 밥 못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위장이 허해져서 잘 토하거나 아니면 식욕이 전혀 안 생겨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때 한약 방제 속에 한약 처방 안에 찹쌀을 넣어요. 찹쌀을 넣거든요. 그때는 약이죠. 그렇지만 약과 음식의 좀 차이라고 하면 음식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드셔도 크게 뭐 부작용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약은 잘못 방향으로 가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약과 음식의 가장 큰 차이는 성질이 음식은 좀 순하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강한 성격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복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드셨을 때 크게 무리가 없도록 되는 게 음식이고 약은
한쪽으로 치우친 게 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병 자체가 감기가 왔는데 열감기가 왔어요. 그거는 열이 많은 거잖아요. 열이 많은 걸 이겨내려고 하면 그거를 열을 없애주는 찬 성질의 약물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이 대부분 이제 약물의 성질이다. 약과 음식이 혼재는 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음식은 성격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약은 성격이 좀 강한 거다. 또 약 중에서도 성격이 아주 강한 것들은 사실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아주 어려운 질환일 때 강하게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그런 내용의 중요한 약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나오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그 민간 약초 중에 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약이 있어요. 이게 뭐죠? 예, 다들 너무 잘 아시는데 어성초. 작년에 탈모 때문에 탈모 발효 표기라고 해서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혹시 어성초 써보신 분 있나요? 탈모에. 여기 계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성초 작년에 제가 이거를 안 거는 그냥 그 환자분한테 안 거는 아니고 약제 값이 이게 어느 순간 2배, 3배 막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이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혹시나 이것도 방송 나왔나 보다 하고 쳐보니까 어성초가 그때 어디 그 모 의사분께서 발효 폐구를 쓰면 머리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완전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행을 했던 건데 그러면 어성초가 실제로 탈모에 쓸까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탈모에 일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일부분. 그 말은 뭐냐면 사실 탈모에 이게 문제가 사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탈모에 좋냐 안 좋냐 이거는 질문이 틀리고 탈모 중에 어떤 유형의 탈모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맞아야 돼요. 사실 이 어성초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먼저 그걸 말하기 전에 탈모가 왜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탈모 머리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어떤 식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처럼 식물이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식물이 가장 죽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경우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없어서 물만 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죠? 영양분이 없으면 식물도 죽죠. 그리고 너무 햇볕이 강해서도 죽죠. 똑같은 의미예요. 한방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탈모의 원인도 그 거의 세 가지에 준하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가는 수분의 흐름이 좋지 않거나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탈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들 이쪽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영양분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한방에서는 머리카락은 몸의 신장의 정밀로운 물질이 머리카락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나 많이 야유거나 아니면 몸이 과로했다거나 이랬을 때 머리가 푸석푸석해지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몸의 영양 물질이 제대로 정밀로운 정혈이라고 하는데 그 정밀로운 영양 물질이 제대로 머리까지 가지 않고 그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머리가 빠진다고 보는 게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세 번째 정도가 아까 마지막에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말라 죽는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너무 몸에 화열이 너무 위로 올라와서 그걸로 인해서 머리 쪽에 이제 탈모가 오는 경우도 많이 봐요. 열이 올라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겠죠. 가장 흔한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이 많이 치받아 올라도 사실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그런 이제 그 탈모의 원인이 있어요. 이런 탈모의 원인 중에 세 가지 다 이게 해당되는 게 어성초가 그냥 통치방으로 어디나 다 좋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열이 지나치게 치받아서 어성초라는 거는 성격 자체가요. 열을 풀어주는 약이에요. 열을 꺼주는 청열시켜주고 해독시켜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탈모에 쓰는 게 주로 아니고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비염 중에서도 그냥 비염이 아니고요. 축농증, 이렇게 코가 농이 많이 차 있거나 했을 때 쓰는 염증을 없애줄 때 주로 많이 쓰는 약이 대표적으로 어성초예요. 그리고 어디 종기 같은 거 났을 때 그 염증을 삭혀주는 대부분 피부, 염증, 종기
이런 데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탈모랑 연결된다면 지루성 피부염처럼 위에 습열이 지나치게 올라와서 간질간질하면서 벌겋게 올라오는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어성초를 쓸 수 있는데요. 어성초는 그런 의미에서 몸의 혈액의 열, 그다음에 몸의 화열이 지나치게 치받았을 때 어성초를 응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문헌상에서도 뭐 대머리에게 이게 바르면 도움이 된다라는 그 문헌상에는 있지만, 실제로 한의원에서는 많이 쓰는, 꼭 어성초 아니더라도 다른 더 좋은 그 탈모에 그 혈열이 많았을 때 쓰는 좋은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어성초를 많이 응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서는 응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많이 물어봐도, 그리고 여러 강의를 통해서 이걸 써보신 분들 물어봐도 효과를 보신 분들은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뭐 머리카락이 모발이 굵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확률상 많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탈모 있다고 해서 내가 유전적으로 오는 탈모인데 이거 쓰면 좋겠지 하고 쓰시면 도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탈모 환자를 많이 보지만 유전적인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가장 잘 되는 탈모의 유형은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한방 치료하면 아주 잘 돼요. 그런 경우는 뭐 약침을 쓰기도 하고 한약 치료를 하기도 하고 침 치료를 하면 그런 경우는 아주 잘 치료가 되는데, 유전적인 탈모는 뭐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는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거를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이제 뭐 탈모에 모든 대머리라든지 탈모에 좋다라고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으로 쓰이는 약초의 부위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약을 쓴다고 해서 그 모든 부위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각 부위별로 그 약초에 쓰이는 부위별로 효과적인 부위가 있는데, 그걸 좀 구별을 해놔봤어요. 꽃을 주로 약으로 쓰는 그 약재는 목련, 국화, 갈화, 홍화 뭐 이런 게 다 아시죠? 목련은 목련꽃 아실 거고, 국화도 아실 거고, 갈화는 칡꽃을 갈화라고 하고요. 홍화도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뿌리를 주로 쓰는 거는 뭐 많죠. 뿌리를 쓰는 게, 왜냐면 뿌리에는 몸에 식물의 영양 물질이 거의 뿌리에다 저장을 하니까. 그래서 청궁, 마, 뭐 삽주, 인삼, 감초, 도라지, 고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뒤에 이제 그림 나오면서 좀 개별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열매를 주로 많이 쓰는 거, 이것도 많이 쓰죠. 산수유, 오미자, 뭐 구기자, 모과, 대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여기다가 나열을 해놨고요. 그렇지만 쉽게 구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고, 좀 임상에서도 많이 한의원에서도 많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약효가 좋은 거 위주로 여기다 좀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종자로 쓸 수 있는 거는 살구씨, 복숭아, 뭐 율무 많이들 쓰시는 거죠. 그다음에 줄기를 쓰는 거는 뽕나무 가지, 게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만 좀 써놔봤어요. 그리고 잎을 많이 쓰는 거는 쑥, 뽕나무 잎, 측백나무 잎, 그다음에 아예 전체 초류라는 거는 그 풀 전체를 쓰는 거예요. 민들레 같은 경우는 위에 뭐 잎만 쓰는 게 아니고 뿌리까지 전체를 쓰는 게 이제 민들레 같은 전체를 쓰거든요. 민들레, 그다음에 꿀풀은 이제 하구초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혈압처럼 위로 열이 많이 뜨신 분들, 그런 분일 때 열을 내려주면서 종양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소통을 시켜주는,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임파선염이라 이런 거 있었을 때 그 작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약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해보죠. 목련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봄에 많이 피는 목련. 목련 같은 경우는 여기 꽃이 이렇게 개화됐을 때 쓰는 거는 아니에요. 약재로 쓰는 건 옆에 있는 것처럼 꽃봉오리가 돼 있을 때 꽃봉오리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꽃봉오리. 주로 이걸 신이화라고, 한약재로는 신이화라고 하는데, 이 꽃봉오리 같은 경우는 주로 비염에 써요. 비염에 주로 많이 쓰는데 코가 막혔을 때 그냥 비염도 맑은 콧물이 나오는 비염도 있고, 재채기가 주로 나오는 비염도 있고, 여러 가지 비염의 양상이 있잖아요. 코가 막히는 비염이 있죠. 신이화는 대표적으로 코가 막히는 비염일 때 그 점막의 충혈을 되게 없애주면서 소통을 많이 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꽃봉오리, 목련의 꽃봉오리를 응용하면 되는데, 그냥 이대로 쓰는 건 아니고 이걸 조금 볶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겉표면에 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털을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볶게 되면 좀 제거가 되니까 볶아서 신유하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꽃을 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많이 이제 보시죠? 국화, 뭐 국화차도 있고 그렇죠? 국화도 사실 좋은 약재예요. 왜 좋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좋죠. 왜냐면 화가 열이 많은 시대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화가 많고 열이 많으면 어떤 증상이 오나요? 열은 주로 위로 뜨죠. 국화는 주로 위쪽으로. 열이 많이 뜨면 머리도 어질어질 할 수도 있고 두통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눈은 충혈될 수도 있고 입은 마르고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랬을 때 머리가 막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 눈이 막지 않고 충혈이 잘 될 때 그때 대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게 이 국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화를 그런 위에 있는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열을 맑게 해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약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꽃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국화도 있고 그 다음에 칡꽃, 칡꽃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칡하면 숙취에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좋은 약 중에 하나도 아시잖아요. 칡하면. 근데 사실 칡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좀 강화가 숙취에 더 효과적인 게 이 칡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두세 배 이상 숙취에 효과가 더 많은 게 칡꽃이라고 해서 단순한 그 갈근 칡만 응용하지 마시고요. 이 칡꽃을 아마 6월, 7월, 8월이면 산에 되게 많잖아요. 이 칡꽃을 따서 말려가지고 그 숙취할 때 많이 응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약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칡꽃을 따보신 분은 알지만 생각 밖으로 이게 벌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응달에다가 조금 말린 다음에 살짝 쪄서 그 다음에 다시 말리시는 게 좋으세요. 벌레가 좀 많으니까. 뭐 이걸 뭐 효소로 응용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발효를 시켜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발효를 해도 되고 그냥 건조를 하셔서 응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칡보다 더 효과적으로 숙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꽃뿌리가 약으로 쓰이는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홍화 많이들 아시죠? 대부분 이제 민간에서는 홍화 씨를 되게 많이 응용하시는데 홍화 우리 이제 연지곤지 쓸 때 그 염료로도 그러니까 염색 약으로도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홍화인데 한의원에서도 홍화 씨보다는 홍화를 많이 응용해요. 왜냐하면 뭐 홍화 씨보다 그 홍화가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홍화 씨 같은 경우는 부패가 잘 돼요. 그 기름 성분이 있어서 부패도 잘 되고 부작용도 좀 설사를 한다든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홍화를 더 많이 응용하고 효과적으로 응용하는데 홍화는 대표적으로 혈액 이것도 어열 뭐 혈액 흐름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재예요. 교통사고 나거나 어딘가 부딪혔을 때 그걸 타박으로 인해서 어혈이 생겼을 때도 이 홍화를 쓸 수 있고요. 그냥 가볍게 혈액의 흐름을 돌려줄 때 이 홍화를 많이 응용할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대표적인 증상들 예를 들어서 손이 저린다든지 이런 것들 손이 저리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통증이 있거나 이랬을 때 통증 질환일 때 홍화를 많이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화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민간에서는 이게 꼭 그 관절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들 썼었는데 근데 그 일부분은 도움이 불명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지나치게 홍화도 그렇고 홍화씨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면 몸이 허약해져요. 아까 강황 이야기했죠. 강황도 오래 쓰면 몸이 약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빈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오래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 홍화도 마찬가지예요. 홍화를 소량으로 썼을 때는 가볍게 혈액순환이 되고 다량으로 쓰게 되면 이제 많이 쓰게 되면 파어혈이라고 해서 파열이라고 해서 혈액의 흐름을 너무 강하게 돌려주기 때문에 몸이 이제 되게 축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문제는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소량이고 어느 게 다량이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은 홍화 같은 경우는 하루 용량이 그 3g 이내 뭐 3g 이내에 쓰게 되면 보통 1.5 저희 같은 경우 한 첩에 1.5g을 쓰는데 한 3g 이내에 2g 내지 3g 이내에 쓰면 소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루에 4g 이상이면 이제 다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0g 이상을 쓰게 되면 이제 어혈이 타박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 한방에서는 그 뇌경색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다량으로 쓰는데, 근데 그 많이 썼을 때는 여러분들 몸이 많이 상하니까 10g 이상을 절대로 써서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그래서 소량을 주로 위주로 가볍게 쓰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뿌리가 약에 쓰이는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청궁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청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하게 이제 사물탕에 대표적으로 사물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물탕에 쓰이는 주된 재료 중에 하나가 이 청궁이거든요. 청궁은 혈액의 흐름을 이것도 역시 모터처럼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혈액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혈액을 이제 그 돌려주는 역할을, 소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청궁인데,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약재고, 여러분도 많이 이제 여성분들 질환일 때 많이 쓸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청궁은 워낙 중요한 약재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 시간에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라지. 도라지 너무 많이들 아시죠? 도라지 어디다 쓰죠? 어디에? 기관지, 천식, 뭐 가래 있을 때 쓰죠. 근데 기침 있을 때 쓰고, 근데 기침 있을 때 쓴다고 해서 모든 기침에 쓰냐? 그건 아니고, 가래가 있는, 그다음에 기관지 염 같은 염증성으로 오는 가래가 있는 기침, 기관지 염일 때 쓸 수 있는 게 이 도라지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침도 여러 종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기, 마른 기침도 있고, 가래가 많은 기침도 있고, 그리고 천식성 오는 기침이 있고, 여러 가지 기침인데, 기침에 좋다고 해서 도라지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가래가 있을 때 그 가래를 삭히면서 기관지의 염증을 없애주면서 그 나오는 기침, 그거를 없애줄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구분점이 꼭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도라지 같은 경우는 많이들 민간에서 많이 응용하시고 실제로 쓰시는데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라지를 가래가 있는 기침일 때 먹었는데 오히려 하루 이틀 정도 가래가 더 생긴다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요. 도라지는 가래를 없애주는 작용 중에 가래를 완전히 그냥 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지 점막의 분비물을 더 많이 생성을 시켜서, 그래서 이걸 희석을 시켜서 배출을 시키는 거 역할을 해요. 좋은 의미에서 그 가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은, 2, 3일 정도는. 그래서 도라지 드시고 가래가 더 많아지네?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는 가래가 더 묽어지면서 뱉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그 가래가 많이 없어지면서 빨리 기관지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그런 기침이 많이 좋아지는 양상을 이제 띌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문을 갖지 마시고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4일, 5일, 6일 막 이렇게 일주일 넘었는데도 뭐 가래가 더 생기고 이거 그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아마 오셨을 거예요. 사실 강의를 들어오셨을 때 제가 몇 군데 강의를 하다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시더라고요. 첫째는 그 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어디가 아픈데 거기다 어떤 걸 응용할 수 있을까라고 그걸 배웠으면 한다라고 해서 오신 분도 많거든요. 여기 계신 분도 많으시죠? 그러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산행 같은 경우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주변에 뭐 공원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말 그대로 뭐가 뭔지를 돌아보면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약초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직 실용적인 게 아니라 지식 욕구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알고 싶다, 약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번째 정도는 그 자기가 은퇴를 하고, 여기 계신 분도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하실 분도 있는데, 은퇴한 이후에 약초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걸 재배를 해서 어떻게 그 은퇴 이후에 자기 인생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지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떡집을 하시는데 떡방을 하는데 약초를 응용해서 더 좀 신선한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생각한다든지, 음식점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업 아이템을 약초를 통해서 생각하신다든지
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적인 아이템 때문에 뭔가를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오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3번째 정도 되시는 것 같고 4번째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친구 따라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여러분들 몸이 아팠을 때 그리고 가족분들이 몸이 아팠을 때 그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약초는 그만큼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리고 질병이 심해질 때는 첫 번째로는 심한 경우는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게 첫째는 맞아요. 그게 전문가라는 게 한의원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많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경우는 당연히 전문가에다 맡기는 게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시간적으로든 그게 맞는 거고요. 다만 그 병을 보조적으로 보완하고 치료할 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초도 분명히 이 교실 강의가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보다는 더 좋은 거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 몸을 알고 내 평상시의 몸 상태를 알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가장 지금 이 강의하고 맞는 거예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약초를 어떻게 응용할까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퇴 후의 사업에 대해서 그런 강좌 같은 경우는 제 시간보다는 아마 다른 이 이후의 강좌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약초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좌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 거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많이 아플 때는 전문가에 찾아가시고 그렇지만 보조적으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는 많이 응용들을 해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열매를 약으로 쓰는 경우 이제 많이들 들으시는 거 너무나 유명한 약이죠. 그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산수유 광고 카피도 되게 유명한 카피가 있죠. 남자에겐 참 좋은데 이런 그 카피가 있는데 산수유 아주 좋은 약이에요. 실제로 좋은 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산수유 요즘 많이 주변에 많이 보죠. 산수유 한 번씩은 이렇게 맛을 보셨을 텐데 맛이 어떤가요? 시큼하죠? 시죠. 대부분 신 맛을 내는데 신맛을 내는 거는 우리 레몬을 생각하시면 어때요? 레몬 같은 거를 생각하면 침이 고이죠? 신맛들은 대부분 수렴을 해요. 몸에 있는 밖으로 나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침이 고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수분을 뭉치게 하고 모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 신맛의 효과예요. 산수유도 마찬가지예요. 산수유는 밖으로 나가는 걸 잡아주는 신맛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 이 성질 자체가 밖으로 나가는 걸 잡아 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땀, 그 다음에 콧물도 있을 수 있고 침,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소변, 대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액이 그냥 지나치게 빨리 나가는 거나 그러니까 조루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유정이라고 해서 그냥 스스로 절절절 흘러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소변 안에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밤에 저절로 소변 보는 거 야뇨 증상이 있죠. 그게 이제 몸에서 밖으로 뭔가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을 해당되는 게 이제 수렴의 역할을 하는 이 산수유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산수유는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특히 밖으로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오장육부 중에서 신장, 한방에서는 신장은 남자분들 성기능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소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 신장 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많이 줄줄 새는 걸 잡아주는 역할, 응축을 시켜주고 수렴하는 역할이 이 산수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신장 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대표적인 게 아까 남자분들은 그 조루증도 있을 수도 있고 유정이라고 해서 그 정액이 절절 새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야뇨증, 소변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에게는 요실금처럼 이런 것처럼 잘 잡아주지 못해서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일 때 산수유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근데 이 산수유가 몸도 건강하고 체격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산수유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른 사람에게 맞을까요? 아니면 뚱뚱한 사람에게 맞을까요? 마른 사람에게 맞겠죠. 이거는 원래 사상체질로 따지면 소양인들에게 맞거든요. 뭐 모든 걸 사상체질로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좀 마르고 밖으로 나가는 게 많은 분들에게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보호하는 약이에요. 근데 태음인처럼 막 뚱뚱하고 열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 약을 산수유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맥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얼굴도 붉어지고 충혈도 되고 이런 양상을 띠요. 그리고 몸은 더 뚱뚱해지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에게 맞는 게 아니라 가장 맞는 사람은 체질별로는 소양인에 해당될 거고, 그리고 꼭 소양인은 아니더라도 그 몸 상태가 아까 밖으로 나가는 게 많은 분들, 몸이 이제 줄줄줄 새는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데 아주 좋은 약이지, 뭐 평상시 예방적인 차원에서 나도 몸도 좋고 뭐 그 열도 많은데 이거를 썼을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인이 있으면,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게 소화장애가 이게 좀 시기 때문에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산분비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소음인 같은 경우는 또 산수유를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 구별을 꼭 해주셔야 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미자. 오미자도 뭐 많이들 듣는 약재고 음료수로도 많이 응용을 하잖아요. 오미자도 정말 좋은 약재, 흔한 만큼 정말 좋은 약재예요. 오미자 맛이 어떤가요? 뭐 이름 그대로 시고 떫고 막 그렇죠. 좀 많이 끓여서 드시면 더 떫어지고. 근데 오미자도 신맛이 주거든요. 사실 그 중에서도 시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수렴을 한다고 그랬죠. 음축을 한다고 그랬죠. 오미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미자는 산수유와 조금 방향성이 틀린 게, 오미자는 산수유는 주로 신장하고 간에 이제 그 수렴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 오미자는 주로 폐하고 신장 쪽에 작용해요. 아까 신장은 산수유의 역할과 거의 유사하고요. 더불어서 그 오미자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폐 쪽에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침 있었을 때 오미자 많이 응용하잖아요. 기침 있을 때 오미자를 많이 응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침도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잡아주고, 특히 오미자 같은 경우는 아까 도라지하고 좀 틀리겠죠. 도라지는 가래가 많이 생겨서 오시는 기침일 때는 도라지를 응용해야겠고, 오미자는 어떤 기침일 때 더 많이 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데, 마른 기침일 때 오미자를 더 응용할 수 있겠죠. 가래가 막 그 노란 가래가 막 끄는데 오미자를 기침에 좋다고 해서 쓰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오히려 더 농축을 그 가래를 더 많이 생기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구별점을 약의 성질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구별을 해서 쓰시면 되겠다. 구별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걸 좀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보고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싶시다. 열매를 약으로 쓰는 경우 대표적인 이제 구기자, 다 자자로 끝나는 게 참 유명한 약들이 많은데, 구기자도 많이들 들으셨죠? 구기자. 구기자도 아주 좋은 약이에요. 구기자는 연상을 하셔야 할 게, 구기자는 이것도 역시 좀 마른 분들에게 많이 써요. 열이 많고 주로 비유를 하자면 그 엔진 오일 같은, 엔진 오일이 우리 그 엔진이 과다하게 돌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이 많이 나고 몸이 뻑뻑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뭐 왁스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스킨 로션 같이 몸이 지나치게 그 마르고 열이 많이 나고 무리하게 써서 열이 많이 나고 몸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건조해졌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들이, 눈은 충혈이 되고 얼굴은 그 피부는 마르고 그다음에 입도 마르고 그다음 기운은 없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자양강장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구기자예요. 아주 좋은 약이에요. 몸이 이제 메말랐을 때, 그리고 열이 있었을 때, 치받았을 때, 그럴 때 응용할 수 있는 게 구기자인데, 주로 이제 오장육부 중에서는 간에 주로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에 열이 지나치게 많아서 과열됐을 때 그거를 식혀주면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구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가도 뭐 아주 좋은 약이죠. 모가 많이들 응용하시는데 어디에 응용하시죠? 주로 모가차. 기관지요. 목 안 좋았을 때 모가차, 목
뭐 이게 캔디로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캔디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모과 같은 경우도 기관지에도 좋은데 그쪽에도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많이 응용할 수 있는 게 쉽게 집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모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보시면 쥐 많이 나시죠? 다리에 뭐 자다가 기지개 켜거나 하품하거나 그랬을 때 그 뒤에 종아리 쪽에 쥐 많이 나시잖아요. 이걸 쥐 난다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근육이 경직됐을 때 이 모과를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모과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요. 쥐가 난다는 거는 그 필요한 이제 근육을 움직였을 때 혈액이 그때그때 제대로 근육 내로 가줘야 하는데 그게 안 가니까 몸에서 그냥 혈액을 보내달라고 쥐어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반응이거든요. 결국은 혈류장애 때문에 오시는 이제 일반적인 양상인데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근육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 뒤틀림을 이제 조절을 해주고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이 모과예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많이 아주 좋은 약이 모과니까 집에서 쥐가 잘 나신 분들은 이 모과차를 뭐 수시로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모과차를 많이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0분 쉬고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